중소기업 분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하면 저특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업종 제약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은 저특법상 업종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에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이 크게 변경됐습니다. 그 전에는 규모 기준, 그리고 종업원 수 기준 이런 게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무조건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됐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요. 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저특법 시행령 2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단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그 매출액, 단기 매출액이 요건에 맞으면 중소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당일연도, 그러니까 단기 매출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3개년 기준의 매출액을 가지고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증명해 주려면은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3개년도 매출액을 평균해 가지고 그 매출액이 업종별로 해당이 되는가를 보고 판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법인세 신고 시, 그러니까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이 해당하냐 이걸 판정할 때는 단기 사업연도인 2016년도 매출액만 가지고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기준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 이상.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중소기업 기본법과 저특법상 중소기업 차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이후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이 바뀐 적용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기준은 기본법상 중소기업 기본법상은 제약이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업종 제약이 있습니다. 저특법 시행령 2조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액 계산. 매출액 계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특법상은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가지고 판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월수가 그러니까 3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 유예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시기가 있는데 일단 적용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다 하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해갖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으로는 언제 하냐면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을 판정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201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3월 31일 그러면 2017년도 3월 31일 법인세를 신고하고 나면은 16년도 매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 16년도, 15년도, 14년도 3개년도 매출을 가지고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 다음에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해당된다, 안 된다를 판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 2018년도
3월 31일까지 그걸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다시 이제 17년도 수익 금액이 법인세 신고하면서 확인되니까 그 수입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하고 적특법상 중소기업을 적용하는 시점이 달라진다. 즉 1월 1일부터 저특법상은 적용하지만은 중소기업 기본법은 사업년도 종료일이 지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니까 통상 12월 31일 말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시행령 2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특법상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감면받을 때 사용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어떨 때 세법에서 사용하냐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주식 양도할 때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세율이 10% 20%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그 중소기업 주식 판정할 때는 저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 평가 시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20% 30% 할증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중소기업 여부도 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통합할 때 양도세 2월과세, 고용유지 중소기업은 소득공제, 그 다음에 가산세 한도 정의할 때 한도액이 1억이나 중소기업은 5천만 원까지로 적용한다. 이때 이 중소기업 판정할 때는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 유예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규모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4년간 그 넘어가는 초과하는 연도로부터 4년간을 유예하는 데는 뭐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업종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할 때 업종을 2개 이상 겸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하냐?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사업별로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주업종 판정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매출액 등에 의해서 판단 시에는 주업종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처 한림해운 같은 경우에는 한림해운은 여객운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운송이 있습니다. 수익구조가요. 그런데 여객운송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닙니다. 물류운송은 중소기업 업종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출액이 1년 동안 100억, 여기가 물류가 예를 들어서 120억 이렇게 된다면은 220억을 매출로 보고 주업종인 물류로 봐서 중소기업의 물류업종의 매출액이 220억이 한도 내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류업종이 100억이고 여객운송이 120억이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객운송이 220억이 돼서 여객운송이 주업종이고 여객운송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림에어는 중소기업 관련된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판정할 때 관계기업의 매출액과 합쳐서 이렇게 업종별 매출액을 판정합니다. 이게 관계기업이 뭐냐면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경우에 그 해당 출자받은 법인이 지배 정속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 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기업이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득과 합쳐서 수익과 합쳐가지고 매출액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은 내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혹시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출자할 때 관계기업이 여기가 외관법인이 출자를 할 때 50% 이상 출자할 수 있고요. 아니면 50% 미만, 50% 미만, 30% 이상 이렇게 출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이상 출자한 것을 실질적 지배다 합니다. 실질 지배. 회계상으로는 이런 기업은 정속기업이라고 합니다. 정속기업. 근데 50% 미만 30% 이상 출자한 기업은 형식적 지배. 형식적 지배라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지분율 곱해서 매출액을 판정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인 지배 50% 이상을 출자하고 지배한 경우에는 외관법인, 당해 지배기업의 매출액, 외관기업, 그 다음에 정속기업, 외관법인이 출자한 그 정속기업의 매출액을 그대로 다 더합니다. 외관법인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판정할 때도 이 정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쳐서 판정하고요. 정속기업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판정할 때도 지배기업하고 정속기업인 본인의 매출액을 단순히 합쳐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지배를 한 경우 30% 이상 출자, 50% 미만 출자한 경우에는 외관법인은 지배기업 매출액 플러스 외관법인 투자한 정속기업의 매출액의 지분율을 곱해서 판정을 합니다. 정속기업 본인이 만약에 본인의 매출액을 판정할 때는 본인 매출액 플러스 지배기업이 자기한테 투자한 지배기업 매출 곱하기 지배기업이 자신한테 투자한 지분율 이렇게 곱해서 판정을 합니다. 이 더해가지고 업종별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계기업이 합하여서 규모기준, 졸업기준 해당 시에는 지배기업, 정속기업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그리고 이제 14년도까지는 유예기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동일하게 만약에 기준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초과한 사업년도 플러스 3개년도 그러니까 총 4개년도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매출액은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액에 해당하면은 플러스에서 판정해야 되고, 만약에 매출액에다가 포함을 시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영업의 수익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판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평균 매출액 계산은 3개년도 평균입니다. 3개년. 직전 3개 사업년도 총 사업기간 36개월로 봐가지고 36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36개월로 환산하고, 36개월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2013, 14, 15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기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기업.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 기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우리가 저특법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 시 감면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도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시 감면율이 좀 높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업종에 대해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사업, 우리 저특법상 중소기업 중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앞서 이 중소기업 업종이 해당하냐 안 하냐 저특법 시행령 2조 부분을 판정할 때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업종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엔지니어링 사업은 통상적으로 상호회가 끝에가 ENG, 엔지니어링 이런 게 뭐 붙습니다. 원칙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2조에 따라서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우리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 해당 유무는 사실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면은 인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축, 우리가 일반 건축 설계업은 엔지니어링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해서 뭐 중소기업을 적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사업 보시죠.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수의 경우에는 관광 호텔업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여러 가지 혜택이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각종 그 해당 호텔 지을 때 들어갔던 비용을 뭐 투자세 공제 적용 엄청나게 크죠. 통상적으로 투자세 공제 3% 적용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노인 요양시설, 노인 전문 의료시설 이런 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했다 이러면은 중소기업이므로 해당 뭐 건축물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류산업.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에서 화물운송업만 물류산업입니다. 여객운수업은 물류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도선사도 우리 뭐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놔두고요. 그리고 참고로 물류산업 중에 관세사가 전문 자격사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참고로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사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입료 수입만 있는 지입료 수입, 지입료 수입만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뭐 태양운송 이런 데가 해당될 수 있는가 뭐 검토해 봐야 됩니다. 태양운송 지입료 수입만 있다. 지입료 수입이 크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산업, 창작예술산업, 전시산업, 선박관리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신축, 분양업. 참고로 이것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외부 건설회사에 의뢰해서 신축 분양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분류표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분양 공급업에 해당돼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 그러니까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하는데 자기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외부 건설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시공한다. 뭐 이걸 시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행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저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뭐 특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받을 수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매매업.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부동산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의무. 이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면은 매각한 달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이 부동산 매매업자들도 이 예정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2개월 이내.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신축해가지고 분양한다.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예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상가 신축 분양하는 개인사업자. 상가를 사서 자꾸 판매하는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신축,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도급, 그러니까 외부의 도급은 시행이죠. 시행을 하는 경우에 다 건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그래서 예정신고에서 제외시킵니다. 건설업자는 예정신고를 안 하거든요.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건설업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비율 적용시하고 기장의무 판정할 때, 그다음에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업종 분류를 건설업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조특법상 감면 적용받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해서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한다. 이런 경우에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긴 시행만 한다. 시행만 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부동산 공급업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머지 조특법 적용할 때는 다 시공하는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보고
시행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정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시공하고 시행을 모두 포함해서 건설업으로 다 봐주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애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지 다른 토지를 이렇게 사고 팔고 아니면 개발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애정신고 의무가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분류시 주의할 업종은 택시, 버스, 운수업자죠. 운수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면은 되는데 이게 일반 건축물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이 아닙니다. 고도 시설물 같은 경우에 설계 감리의 경우에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음 택배는 물류 산업이죠. 예전에는 통신업이었는데 이게 운수업으로 바뀌면서 물류 산업이 됐습니다. 관세사는 물류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요. 다음 임가공업체 같은 건 제조 공장에 설비를 갖추고 임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제조업입니다. 설비를 갖추고 하면은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해서 가공한다. OEM. 자기가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한다. 그런 경우에 직접 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하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다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봐줍니다. 제조업으로 봐주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OEM을 국외 소재하는 기업에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OEM을 줘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내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면 도매업, 제조업이 아닙니다. 국내 OEM 주는 것만 제조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장제, 기계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치과기공소는 원천징수 의무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특법 적용할 때는 이게 제조업입니다. 조특법 적용할 때는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조특법 감면 적용할 때 치과기공소는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의료업에 해당합니다. 의료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다가 기공료를 지급할 때는 치과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의료 영역이 해당이 때문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해당이 합니다. 따라서 개인 기공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고 계산서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가 치과가 있습니다. 애가 기공소가 있습니다. 기공소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납품을 했다. 납품을 하면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 대금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해야 된다 말이야.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기공소가 본인의 그 기공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죠. 면세 사업자니까 면세의 품목에 대해서 계산서를 원래 발급해야 되는데 계산서를 발급 안 해도 됩니다. 계산서 발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발급 안 해도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강제입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치과가 만약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라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인은 치과기공소가 법인이다. 그러면은 법인은 원천징수 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자밖에 없거든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이 기공소가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은 뭐 이자, 배당, 소득자인 이 기공소 말입니다.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뭐 사업타 원천징수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분, 업종 구분인데요. 이게 중소기업의 업종 기준을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는 중소기업 판정할 때 매출액만 가지고 판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이 이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3년 평균이고 조특법은 1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우리 회사 함수는 화학제품 제조업, 2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10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4년만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 넘어가면은 중견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기업 보겠습니다. 소기업 판정. 소기업 판정도 매출액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은 평균 매출액이 뭐 여기 업종까지는 120억이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80억이고 운수업도 80억 평균 매출액이 넘어가면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참고로 매출액만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초과했다 그런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다시 판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종전 규정의 매출액하고 인원 기준을 판정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소기업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나 왔어. 소기업 판정까지만 보고 설명을 그만하겠습니다.